이상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7시의 비밀을 오랫동안 추적해갖고, 그걸 간단 정리하고, 두 번째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최태민 씨의 미스테리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최태민 씨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와중에 중간에 김용민이 나와야 되는데 와 있어? 오케이. 좀 기다려. 네 차례 아니야. 좀만 기다려. 일단 7시간 미스테리 잠깐 얘기해 봅시다. 그때 뭔가 했다! 얼굴에. 4월 16일 날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 했잖아요. 조끼 입었는데 어떻게 구출 못하는 거야? 그때 눈빛을 잘 봐라.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그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또 찍은 사진을 보면 이틀 뒤 네, 진주체육관이죠. 평목항을 방문했을 때 여기를 봐라 이거 이상하다 라고 이제 근거로 사진 몇 장을 제시하며 하는 주장이 있어요. 주장을 좀 풀어보세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전쯤에 보톡스를 맞았을 것이라고 하는 한간의 얘기는 있었는데 상당히 그 최순실 쪽에 측근에 해당되는, 그래서 측근은 누구냐면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 찜질방에 같이 가본 사람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같이 가본 분들 중에서 복수의 사람들, 측근이라고 그래도 문제되지 않는 분들한테 매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보톡스 사실 저도 한번 맞아봤어요. 어떤 건지. 여기가 뭐 이렇게 넓어서 맞은 게 아니라 그냥말로 실험 삼아. 그런데 그냥 뭐 주사 몇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7시간의 공백을 설명하는 이유는 안 되겠다. 그런데 2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걸 했을 거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즐겨서 받았던 피부 리프팅 시술이 보톡스가 아니라 매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녹는 실인데요. 그거를 100에서 150방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주사기 끝에다가 넣어서. 그러면 이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 할 때는 아파요? 많이 아파. 생각을 해봐. 이게 3cm 정도 되는 걸 주사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아프겠어요? 물론 피부 표면 마취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150개 정도를 아주 숙련된 의사가 하더라도 30분 이상 소요된답니다. 숙련되지 않으면 1시간. 그러면 1시간 동안 계속 3cm짜리 주사기를 여기다 찔르면은 많이 아프지.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높은 사람들, 뭐 고관 대작이라든가 VIP들을 상대로는 일부러 프로포폴을 놓는데요. 아프다고 계속 불평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시술자를 위해서 프로포폴을 놔준답니다. 원래 내시경, 수면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깨고 나면은 깔끔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 해보셨겠지만 프로포폴 금방 깨요. 그죠? 한 30분이면 깨는데 멍하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운전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뭐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시술 시간 1시간 전후, 그 다음에 완벽한 회복에 이르는 시간 4-5시간 하면 그 7시간의 공백이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순실 씨와 목욕을 같이 한 바 있는 그 측근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될 그분들로부터 최순실이 매선 시술을 받았고 나아가서 대통령이라고 저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씨에게도 자기가 쓰던, 자기가 거래하던 의사를 데려가서 청와대에서 매선 시술을 해줬다라고 하는 진술을 결국 받아냈어요. 근데 그날 그 시각에 그렇지. 그날이냐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날이냐가 중요한데, 자, 개연성은 생긴 거죠. 그죠? 6개월에 한 번 정도 갔다고 하니까 하필 또 그날이 될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이제 18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일까? 뭐 약간의 이제 그 불확실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제가 쭉 사진을 뽑아서 전문의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전문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매선 시술 직후에 전형적인 양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 이거. 네, 보통 뭐 여자분들 많이 붓죠. 특히
얼굴에서 눈주위가 가장 많이 붓는 자리라고 해요. 그런데 시술을 하지 않고서 오후 5시 15분 시점에 저렇게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눈이 붓기가 어렵다. 아니, 너무 슬퍼서 울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여기 사진 보면 여러분들 그 박근혜 씨가 옛날 피습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붓는 확장 속도가 좀 낮지요. 그래서 위아래로 부어있는 흔적이 보인다라고 진술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심지어 저는 그냥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기? 그렇지. 그 부분이, 보통 이틀 지나면 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은 이렇게 우리 매맞고도 그 다음날 자고 나야 붓고 멍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루 지나서 붓기 시작해서 이틀에서 맥시멈이 됐다가 빠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찍힌 사진이 아니냐라고 제가 전후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이분 매선침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전문의들께서 이건 상당히 의심스럽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근데 말씀을 4월 15일 날 했을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개연성이고 그날 그 시각이라고 특정할 만한 다른 결정적 단서가 없는 거죠, 지금. 뭐는 없는 거죠. 그렇죠. 4월 15일일 수도 있고 4월 14일일 수도 있어.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린 여기서 출발점은 뭐냐면 7시간 동안 거의 진공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21번에 걸쳐서 유무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알고 온 게 아니야. YTN 한 컷만 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이미 배는 침몰했고 떠있는 아이들은 없으며 구조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텐데 7시간이나 지났으니까요. 네. 아직도 왜 못 찾고 있느냐 아이들을,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당시 질문에 따라도 분명히 관사 청와대 영내에 있었고 팩스를 넣었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관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었으면 팩스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바보입니까? 분명히 답변에 팩스를 넣었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근데 팩스를 넣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몇 가지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최순실 씨와 같이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게 최순실 씨와 같이 있었을 때 건들지 못했거든요. 아무도. 안봉근 씨만 인터비닝 들어갈 네. 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둘 사이에만 뭐 여자들끼리가 됐건 뭐 이런 뭐 시술이 됐건 혹은 어쨌든 문고리 3인반도 두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정도. 근데 저는 여기 더해서 뭐 그동안 뭐 굿설도 있고 많았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이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겨우 그거 하느라고 그랬어? 안 그러면 저렇게 과도하게 숨길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 어제 JTBC에서 보도했던 성형외과 조그만 성형외과를 자기하고 친하다고 그 소위 데리고 가가지고 경제사들단에 집어넣고 그거 띄우려고 하는데 못 띄운다고 경제수석 막 자르고 그런 다음에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그 이 병원 에이전트 코딱지만 해요. 몇 명 일하지도 않는 작은 회사에 그걸 막 세무조사하고 국정원 가서 협박하고 이런 걸 보세요. 천박하게 그지없는 이 사고의 수준 레벨이라는 게 그 얘기 하지 말아요. 표현 그래, 쓰지 그거 말아요. 안 좋다, 야. 동네 그거 안 좋은 건데. 씨발 할 말이 없네. 여기 나왔다, 여기. 알고 보면 어처구니 없을 수준의 별일 아닌 거 하느라고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도 거기다가 대통령이라고 꼬래. 그걸 아무도 개입을 못한 거야. 난 이 정도는 생각하는데 이거로 몰아가는 거는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미용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죠, 네. 대통령은 공무원이잖아요. 최고 공무원이고 그 시간은 업무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랬다고요? 그날 일정이 없었어, 공식 일정이. 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사지 하다가 잤어, 둘이 떠들다가. 뭐 이런 수준의 어처구니 없는 거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반론을 당할 위험 좀 있어요. 그 하필이면 15일 날 했어. 뭐 이렇게 들고 나온다든지 거꾸로. 그러나 어쨌든 동의하는 부분은 이 정도 수준은 어처구니 없는 것일 것이다. 라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작은 일들과 큰 일, 그리고 공사와 사사를 구분 못한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은 JTBC의 그, 김모 의사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최순실 씨가 매선 시술을 받은 5명의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5명을 다 확보를 해서 다 만나왔어요, 사실은. 네. 좁혀 나왔는데 그분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이었어요. 5명 중에 5명 중에. 들어갔던 네, 실제로 들어갔다고 주변에 얘기했다는 정황도 있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네. 추정하고 그러니까 있는 5명 후보 중에 이 사람이 가지 않았을까 싶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은 매선을 다른 분들은 원래 뭐 그 최순실의 야매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의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전문의는 아니에요. 외과인데. 근데 그분들 중에선 제일 정통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 녹는 실을 뭐 가지고 특허도 내고 뭐 이게 제대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만족을 했을 거고 충분히 권할만 하다. 근데 이분이 의료 기록을 JTBC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특히 프로포폴. 하여튼 그 기록을 다 파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개연성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는 환자 기록은 환자와의 어떤 그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옛날에 아실 텐데 유명 연예인의 의료 기록을 자의로 깠던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근데 이제 와서 환자 프라이버시 때문에 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얘기 안 되는 거죠. 그 김모 의사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3일 전부터 출근 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5명의 의사 중에 하나가 시술했을 것이 대단히 분명하고 그분들 지금 알리바이를 다 캐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설 뭐 현재로는 의혹입니다만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를 사실 풀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그 중에 결정적인, 본인은 그렇게 결정적인 인터뷰를 한 건 몰랐겠지만, 결정적인 인터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최태민 씨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교주였대잖아, 교주. 응? 교주. 이것도 그 소장님이 남긴 유인물 중에, 기록물 중에 하나예요. 보면, 73년 7월까지 영세 교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정보기관에 남긴 기록도 보면, 이때부터 이제, 이 종교인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이름은 최태운이에요. 7병원 개명했다고 하는 게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거예요. 6개 가명이 있었고 법적 개명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뒤져보면. 왜냐면 당시는 개명이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범죄자들이 빠져나간다고 개명을 못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범죄자 중에서도 범죄자였거든요. 근데 개명을 해요. 그 얘기 좀 하겠지만 어쨌든 이때 승려가 되고 이때 공화당 중앙위원을 했다고 하는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뭐지 이거? 박정희의 공화당이잖아요. 그리고 대략 69년부터 이 사이비 교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응? 그래가지고 기록에 남아있기로는 74년 8월까지도 본인을 태자마마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였어요. 이게 당시 정보기관이 남긴 기록이에요,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정설로 굳어진 스토리라인은 뭐냐? 기존설이 이겁니다. 2월 달에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내. 응?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나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영매설 이거잖아요. 중정 보고서에도 어쩌고저쩌고 75년 2월 말경에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우리가 알던 설이에요.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접근하여 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현혹해서 실제로 3월 6일 날 청와대에서 만난다.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기존설이에요. 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지만 저게 정사죠. 이게, 기록과 증언에 따른 정사. 이게 정사로 남아있고, 이게 언론은 아직도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부모를 잃은 불쌍한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을 이기는 아버지가 어딨냐고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정사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소리를 깨는데 결정적인 인터뷰를 본인이 했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부른 거야, 오늘은 사실 7시간이 아니라. 7시간은 보너스였고. 네, 보너스. 예. 그게 나왔으니까. 이전이나 주장했으니까. 보세요. 요 앞에 74년 8월까지 사이비 교주였어요. 8월. 근데 갑자기 대통령, 그때 무소불위의 권한을 노리는 독재자 박근혜 대통령의 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사이비 교주가. 그리고 실제로 만나요. 3월 달에 만난 이후에 4월 달에 갑자기 구국 선교단의 총재가 돼요. 총재. 한 달 만에 선거에. 이게 75년 4월 23일에 동아일보 기사예요. 총재! 이거는 경향신문 75년자 5월 한 달 후에 기사인데 5천의 신도가 모인 임진각에서 구국 기도회를 이게 격려하고 있는 거야. 이때 최태민 총재가 나타납니다. 최태민 총재. 그리고 구국 십자군 헌장이 초본, 이것도 역시 탁 소장이 남긴 거. 이 중요한 기록들을 탁 소장님이 남겼어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게 75년이에요, 역시. 이게 이제 인쇄물로 정말로 헌장이 되는 게 역시 탁 소장이 남긴 기록입니다. 5월달 언젠가입니다. 헌장이 만들어져. 내용을 보면 전국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공식적인 단합대회도 하고 신문에 막 나와요, 이제 막. 기독교인데 군복 입고 있어요, 다. 골때 지금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인데 합니다, 이런 거. 5월 달에. 그 다음에 6월 달에 직자로 창문을 해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전국 조직 창문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용을 보면 구국 선교단이라는 것도 그때 같이 만들어져요. 취지 목적 막 나와요. 이거 다 탁수장님 남긴 겁니다. 이거 안 남겼으면 우리가 이걸 추적할 수 없었을 거야. 중요한 내용이 기독교 조직인데 멸공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여기가. 멸공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선언문이나 또는 선서문에 보면 다 멸공국이라고 해요. 최태민 씨가 관련된 모든 단체의 키워드에 멸공국. 그래서 누구를 인터뷰했다고. 기다려봐요. 이 3개월 만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참가해요. 응?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경수 추모 예배도 이 사람이 주최합니다. 구국 선교단, 십자군 총사령부, 선교단 여성부.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회하고 막 자매결연도 맺어요, 막. 그리고 1년 후에는 이제 이걸 다 먹었어요. 구국 선교단, 구국 여성모원단, 구국 십자군 다 먹어가지고 총재 최태민이 막 신문에다 이따만한 광고도 내요. 그리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진이에요. 이런 사이비 교주가 1년 만에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 사진 찍는다는 거는 우리가 언론에 많이 봤잖아요. 이 사람이 사이비인 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최태민을 만났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만났잖아? 신동욱 씨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니야, 유경수 살아있을 때 최태민 나왔다니까? 이런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동욱 씨는 본인이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근영은 그때 어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말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보세요. 김재규가 항소 보충 이유서라는 걸 남깁니다. 최태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영상 있죠. 우리 그 사공화국 영상. 최태민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박근혜 양을 그 단체에서 손을 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박근혜를 총재로 하고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렸다고. 박정희가 다 들었어. 돈 해먹고요, 사이비 교주고 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새끼 죽여버려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조치를. 이게 이해가 돼요? 자기가 아끼는 큰딸한테 사이비 교주가 붙어서 돈을 해먹고 있어요. 그거 왜 남겨도. 기존 스토리 라인으로 보면 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틀림없이 미리 알았을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44번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록에 남아있는 게. 그러면 국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그 기록 못 받겠어요? 이 사기꾼이잖아. 알았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 이름 못 바꾸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불어의 원칙이 바꿔줘. 이름을 최태민이 딱 한 번 바꾼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 근데 고발뉴스가 등장합니다. 이제 드디어. 응? 이 양반이 막 쑤시고 다니거든요. 근본도 없이 아무데나 막. 막 쑤시고 다니다가 누굴 만나냐면 오빠를 만난 거예요. 이제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나 이 기사를 보고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았어. 다 풀렸어요. 그 얘기를 좀 해봐 주세요. 원래는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최순실 씨 동생을 먼저 만났어요. 네. 최용석 씨라고 이제 배달은 이분은 아예 그냥 아버지가 다르지. 그러니까 큰아버지. 그러니까 최태민의 형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인데 이분이 저는 뭐 현몽으로 인해서 만났다라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막 본문산 일대 뭐 다니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따라주고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최용석 씨라는 분을 먼저 뵀어요. 근데 그분께 여쭸죠. 최태민 씨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신통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탕명환 씨 글에 보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실력이 있다고 또 돼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술이 있었답니까? 그랬더니 최면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 합일설의 방법론이 최면술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기 어머님이 서울에 가서 최태민 씨가 시키는 대로 올라간다 손 올라간다 그랬다가 안 내려와서 울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뭐 살살 빌어서 이렇게 손 내려와서 왔다. 야, 니네 누가 아빠 그거 잘하더라. 최면술 정말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실제로 좀 있었구나. 그래서 박근혜 씨한테도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도력을 좀 보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태까지 우리가 봐온 자료들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다가 이제 또 어렵게 최재석 씨를 만나게 됐죠. 이분은 훨씬 더 기억을 많이 하는 분이죠. 누구냐면 최태민 씨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하나는 북한에서 월남에서 같이 내려온 아들인데 호적에서 판 상태로 지금 외국에 나가 있고 그 위에 있는 형도 나가 있고 국내에 있는 유일하게 호적상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아들 첫째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이분은 현재 저희 고발뉴스가 4년 전에 그 3천억대 추가 부동산 최순덕, 최순실 씨 빌딩을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 빌딩들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기억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이걸 모르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뭘 몰라. 아니, 제 말은 뭐냐면은 조금 알았지 그래도. 그러니까 생전에 청와대에서 그건 몰랐죠. 네, 이건 네. 몰랐다는 거죠. 이게 나는 키라고 보는데. 그렇죠. 몰랐죠. 그래서 아버지 이력을 보면 원래 공화당 지배력 공화당. 당시에 공화당에서도 중앙위원 하신 걸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봤어요. 아까 그 기록에 나왔던 거.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공화당 중앙위원을 지낸 게 아니라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서대문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을 맡았었다는 거예요. 지역위원장이라는 건 국회의원 될 후보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죠. 혁명위원회의 의장이었는데 아무나 주는 사실 지역구는 아니잖아요. 서대문이면. 그래서 이 양반이 장난인지 기억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을 쫙 물어봤더니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보문산에서 영세계를 선포했을 당시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보면 아현동 굴레방다리 상가에서도 또 했었거든요. 영세계를. 근데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자기가 밥당번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가 70년대 중반 따져보면 나이가 얼추 기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묻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뭔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애지를 해서 청와대에 편지를 넣어서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었냐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답니다. 이분이 주먹을 쓰는 아들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똑같이 생겼는데 눈이 부리부리하고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막 불타 호랑이처럼. 그런 분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또 나름대로 업계에도 종사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고를 좀 많이 쳤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경이 쓰이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최태민 씨한테 얘기를 다 들었대요. 재산 관계부터 다 자기가 안 돼.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만 그때 편지 보낸 게 아니라 애도하는 마음으로 각계 사회 원로들과 명사들이
단체로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그때 네. 청와대로. 네. 그 중에 하나 자기도 그냥 편지를 썼다. 뭐 이렇게 현몽 같은 거 담지 않고. 그런데 평상시 알고 있으니까 연락이 와서 만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유경수 여사 계실 때 2차례 정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유경수 여사 계시고 그쪽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얘기를 살아생전에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요걸 원했던 거지. 더 중요한 얘기. 그리고 제 그 아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부친이 일제시대 일본에 머물 무렵 청년 박정희를 그때부터 알고 지냈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뭔가 많은 도움을 받아서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자기는 들었다고. 이 얘기를 한 계기는 아까 우리 저 충수가 보여준 사진이 있어요. 3샷. 네. 그 소파에 앉아있는 3명이 거. 앉아있는 네. 자리. 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정말 서슬시퍼런 독재자 박정희 씨 앞에서 저렇게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그냥 친분 없이 하면서 그 사진 얘기를 하면서 꺼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랑 박정희랑 상당한 교류가 있었고, 과거에 지역구를 받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아버지가 원래 정치랑 종교랑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이건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차후에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치를 했으면 아버지가 원래 이게 말빨이 좋았기 때문에 지인들이 다 총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까지 했을 텐데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계기가 있었다. 그래서 내려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승려를 했던 것은 자기가 종교활동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게 뭐 아주 본격적인 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종교활동을 하면서 사실 종교가 대단히 정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종교다. 이게 사회 참여적인 종교고 지금 뭐 종파적으로 다 뭐 이렇게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 통합 차원에서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유교 이렇게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그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뭐 그런 아주 독트린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정치적 경험이 종교에 담겨서 그런 활동을 했던 연장선상에서 이후에 대통령도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최태민 씨의 기록을 보면 일본 시대 수사였어요. 43년부터 네. 말에. 해방되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했지만 일본 일제시대는 순사였고 일본군 장교 출신이죠. 무슨 도움을 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인연이 있을 법도 하죠. 직업상. 그렇죠. 직업상. 친일의 전선에서 함께 동지적인 상태에 있었던 거죠. 한 사람은 경찰이고 한 사람은 비슷한 순사. 시기에 한 사람은 일제 또 군인이었고. 네. 순사와 군인. 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알던 사람이야. 그리고 저는 박근영 씨가 기억하는 엄마가 저 사람 조심해야 돼 하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여자들이 더 잘 알죠. 예, 그런 경고를 따라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박정희는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을. 이렇게 나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렇다면 가짜 목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이게 어떻게 도움 없이 가능하냐고. 이게 박정희는 저 사람이 수사 출신이고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비 그 교주 역할을 했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목사가 되었고 이름도 법적으로 바꿔. 이걸 다 몰라? 대통령이? 알고자 하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케이 안 해주면 이름을 못 바꾼다니까. 44차례에 과거에 뭐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기를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주로 폭행밖에 못 쳐요. 뭐가 있어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최태민 씨 같은 경우는 그 중앙위원하고 지역구를 관리했다고 하는 그 이후에도 보면 자료에 따르면 무슨 뭐 공기업의 간부를 지내기도 하고 맞아요. 그 와중에 사기를 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전혀 완전히 무식쟁이로서 무슨 뭐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박수무당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능통하고 종교적으로도 남 사기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순사를 했으면 그럼요. 그 시류의 흐름을 빨리 읽고 그 집안에 내가 대해서도 언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최태민 씨의 형님 같은 경우는 부산 항만에서 조사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 집안도 간단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게 대선 다음날 사망했다는 조 씨 있잖아요.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그 양반이 장관 비서 출신이에요, 당시에. 어쩌다가 교주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심리의 변화는 모르겠으나, 교주 역할을 한 것은 분명히 탁 소장이 봤으니까. 그리고 태자마마라고 본인 스스로를 칭했던 것도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교주는 교주가 맞아. 근데 정치고 뭐고 기업 활동을 하다가 교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박정희는 알았어요. 당연히. 그리고 지역구 위원장을 할 정도면 국회의원 후보예요. 몰랐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 페이지. 자. 탁명한 소장의 기록에 또 이런 게 남아있어요. 탁 소장이 발견한 거야. 저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비 교주였는데? 그러자 중정이 찾아옵니다. 중앙정보부 종교 담당자가 와가지고 몸조심하라고. 아니, 가짜를 가짜로 말했는데 왜 탁수장한테 몸조심하라고 중앙정보부가 나서냐고. 이상하잖아요. 알고 있었다고 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김용민 나와.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트럼프 김용민입니다. 자, 왜 그랬냐? 개신교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예, 실제로 미국은 곧 개신교고 개신교는 미국이었어요. 6.25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개신교는 곧 미국이라고 생각했던 북한 주민들이 그때 막 미국이 폭격을 날렸잖아요. 그 1.4 때 이후로. 그때 우리가 교회당에 들어가 있으면은 살겠지 해가지고 당시 교회는 다 산 언덕에 있었거든요.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교회당에 들어갔지. 십자가만 보면은 미군 폭격기가 여기는 피해서 쏘겠지 싶었는데 제일 먼저 맞았지 거기가.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 인식 속에는 미국은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 미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박정희는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놓였어요. 왜냐? 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진보적인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기총 뭐 해가지고 다 보수 일색이잖아요. 새누리당 맨날 지지하잖아. 그때는 안 그랬어요. 여담으로 한기총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참여정부 때 진실규명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가 만들었습니다. 한기총이 보수 목사들을 죽여가지고. 네, 그게 80년대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 원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원조가 당시에 자 이제 쭉 풀어서. 예. 자, 왼쪽이 진보 개신교계, 오른쪽이 이제 최태민의 동태입니다. 진보 교계 일단 진보. 사실 1969년 이전만 해도 개신교는 이승만 박정희 권력에 달라붙었던 거의 합일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69년부터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삼선개헌 이것을 발표하면서 당시 NCC 지금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연합기구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후로 계속 박정희 정권과 들이받는 거예요. 진보교계가. 진보교계라면 주로 장로교 중심의 혹은 감리교 이런 계통의 그 교단들인데 그러다 1973년 4월 부활절 때 새벽에 부활절 연합예배 열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장, 서울 광장. 이때는 남산에서 했었는데 그때 진보교단 목사들이 전단지를 뿌리는 거예요. 유신 정권을 막 항거하면서 기독교가 운동권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박정희 정권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모든 개신교계가 그런 건 아니고 진보교계가 그랬어요. 근데 진보교계가 그 이후에 유신 철폐 데모에 앞장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박정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됐었어요. 근데 이 진보교계가 미국하고 굉장히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진보교계를 박정희가 이뻐하겠어요? 어떻게든 정권에 위협이 되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진보 개신교계를 어떻게 손볼까 고민을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진보 교계를 이적 활동을 한다든지 지금 쓰는 수법 있잖아요. 예. 정권에 반대하면 종북이라고 모는 거 이때 다 나온 거예요. 원조가. 네. 교계를 이적 활동한다고 하고 횡령 범죄로 단속하고. 횡령 범죄는 지어낸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낸 거죠. 앞서서 1971년에 그 문공부 장관이 진보 교계에다가 이제 드디어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종교의 본연의 그런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렇다고 종교라고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땐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고요. 74년 국가조찬기도회 때는 박정희가 직접 이 진보교계가 민청학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또 이렇게 슬쩍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법들은 다 이때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75년 4월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NCCK에 참여했던 그런 목사들, 이분들 아무래도 선교비 받아다가 인마이 포켓한 거 아니냐, 외국으로부터 선교비 받아다가 인마이 포켓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횡령단속을 했었고, 75년 11월에는 로마서 13장을 김종필 씨, 당시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서 13장은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 이야기를 여기서.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미국 목사를 추방했는데, 조지 오글 목사님은 이제 미국 목사님인데, 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고, 인혁당 사건 당시 이게 조작된 것이다라고 네. 폭로한 주인공입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이 추방당했고, 근데 이 일로 미국에서 한국을 인권 탄압국이라고 예. 얘기하고 압박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생각해 보시면 요 시점이 거의 우리 최태민 그 목사 직전 사이비 교주 상태였을 그때예요. 저 무렵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예, 요번에 서울 올라오셨고 요때만 하더라도 태자마마 상태였던 때예요. 태자마마. 74년 7월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제가 태어난. 자, 그다음 타임라인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최태민을 굳이 시킬 거 없이 보수 개신교계가 나서서 이 진보교계가 이야기하는 거 좀 반박도 하고, 마치 그 시위가 벌어지면 어버이 연합이 등장해서 맞불 시위를 놓듯이 그 역할을 바로 박정희 정권 때 보수 교계가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선개헌 반대를 NCCK가 하니까 곧바로 DCC라고 대한기독교연합회라는 지금의 한기총 같은 단체지요. 거기서 삼선개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요. 또한 73년 조찬기도회 중에는 김준곤 목사라고 CCC라고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왜 선교단체 있죠? 사형리 막 이렇게 펼치고 다니면서 거기 대표였던 김준곤 목사가 조찬기도회 하다가 설교 중에 이 유신은 세계 정신사적 혁명이다 이러면서 잔뜩 띄워줬었습니다. 그 뒤로도 뭐 수많은 보수 목사들, 조용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반공 집회에 나와가지고 자꾸 박정희 정권을 띄워주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74년에 이르러서는 조지 오글 목사 추방된 바로 그 시점인데 기독교 반공 시국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반공에 우리가 방점을 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듬해 그로서도 모자랐다고 판단했던지 종교 탄압, 미국 쪽에서 한국이 지금 뭐 이것 때문에 그렇지, 조지 오글 목사 내쫓았다고 종교 탄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억측이다. 여기 예배 보기도 하고 뭐 여기 선교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성명을 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힘은 한나라 정권을 대놓고 뒤엎는 수준이었거든요. 예. 박정희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미국이 자기를 명분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런 예를 들어서 인권 탄압국이라고 공격하고 하는 것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보수교계가 이렇게 열심히 박정희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뒷받침해주고 또 변명도 해줬는데,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별로 안 동의가 안 됐던 먹혔지, 거예요. 전혀. 이쪽 사람들이 훨씬 미국하고 커넥션이 좋았거든요. 예. 당시에 막 정권을 이렇게 옹호하고 다녔던 목사들의 배경을 따져보면은 미국 교계하고 그렇게 연관이 없는 뭐 침례교, 순복음, 그리고 장로교라 하더라도 너무 보수적이어서 미국하고는 연이 끊어져 버린 그런 목사들. 그리고 이제 이건 최태민 라인인데 뭐 예. 편지를 했다 뭐 갑자기, 그리고 5월달 아까도 쭉 설명했죠. 조선일보에도 광고 등장하고 동아일보도 등장해요. 아까 보여드린 건 동아일보인데 일제 일간지에 등장해요, 최태민이. 그리고 77년에는 박정희 최태민 거세 잘라라 지시를 합니다. 이 얘기는요, 박정희가 불러가지고 친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네. 친히 이게 추궁을 했었는데, 그때 박근혜가 나타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뭐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남아 있죠. 이분은 굉장히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이고 뭐 좋은 분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선우연 공보 비서관한테 거세하라고. 물론 거세하지 않았고 이게 다 일화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최태민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으면 정권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이건 쉬운 일이에요. 사라지게 하는 건. 이게 뭘 뜻하냐. 작품이라는 거예요. 박정희의. 결국은. 작품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최태민이 이미 알고 있었고 당시 진보적 교계를 탄압할 필요가 있었는데 동시에 기독교 탄압이라는 미국의 어떤 압력을 반발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니 교계 내에서 기독교가 기독교를 제압하는 형식이어야 했고 그런데 기존의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는 그게 안 되고 그러자 관면 기독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소위 이렇게 정치적인 감각과 사이비 교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사전에 알고 있고 또 아마도 신세 전적이 있었던 최태민을 불러서 이름을 바꿔주고 신분 세탁을 한 다음에 이걸 맡긴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교주 같다. 지금은 잘못 그리고 선택했어. 또 예. 최태민이 그냥 나 목사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75년에 4월경에. 그런데 이러면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또 최태민의 그 목적 또 미션 가운데 하나가 이 기존의 개신교계를 포섭해서 그 한마디로 개신교의 리더 이런 역할까지 이 했던 것 골때리는 건 같습니다. 진짜 하부 조직은 진짜 목사였어요. 대빵이 가짜 목사인 거야. 그래서 임진각에서 그때 집회를 했을 때 우리 기독교가 반공으로 총화 단결해야 한다. 지가 사입인데 다른 기독교 목사들한테 우리 다 같이 총화 단결하자. 이거 뭐겠어요. 그러니까 반공, 그러니까 친정권 조직체로서 교회가 하나의 어떤 큰 단결체를 만들자라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최태민이 설치고 다니니까 진짜 목사는 아닌 거죠? 전혀 아니죠. 네. 네. 아니 예배를 집도할 능력이 없어서 실제 예배할 때는 집도를 못했대요. 실제로 그 통상 이제 목사들이 마지막에 할 때 축도하지 않습니까? 네.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먼저 형식이 딱 나와가지고 있잖아. 지금은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그걸 몰라가지고 원고를 써갖고 간 거야. 원고를 써갖고 왔는데 지금은이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축도 지금은 자, 왜 이런 스토리가 지금까지 정설로 남아 있었을까? 그리고 왜 김재규는 이런 보고를 했을까? 저는 이제 제가 공작을 겪다 보니 공작의 기본 생리가 그겁니다. 정보부도 다 그걸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 기획을 한 쪽만. 그리고 실제 기록에 보면 정보부 내에서도 서로 채태민을 넣고 제거해야 된다느니 막 싸웠던 기록이 있어요. 몰랐던 거예요, 다는. 다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직접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은밀하게 스토리 라인을 만든 거죠. 딸한테 이렇게 접근해서 딸이 이제 정신적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걸로 스토리 라인을 만든 거야. 실제로는 박정희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역할이 뭐였냐? 저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역시 탁수상이 남긴 기록입니다. 탕명은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우리 길이 길어야 된다고 봐.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검은 안경을 끼고 재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박근혜를 팔았다 이거지. 안종범이 한 일을 직접 하셨네요. 안종범이 한 일과 최순실이 한 일을 종합해서 본인이 다 한 거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건설 관계사 전화로 찾아가고 공사 계약 따낸 납품 안전 다 한 거야, 다. 지금 최순실이 모조리 다 해먹듯이. 아버지는 실제로 그런 회사에 근무하기도 했고, 정치판에도 있었고, 사이비 교수도 역할을 했고, 이제는 정목적 조직에 정권이 봐주는, 그리고 박근혜 붙여줬잖아, 스토리 라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미국이 보기에도 자연스럽잖아요.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가 만든 관변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야. 자기 변명을 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걸 막 해먹은 거지. 그런데 조석재 씨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화공보부 장관 비서를 했대요. 대선 다음날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는 그 양반. 그런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관리는 최태민이 했다고. 조선재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네가 그렇게 시키고 다른 사람은 절대 맡기지 말라고 했다고. 이게 최태민이 박근혜를 빨아먹었다고만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 재산 관리를 맡긴 거예요, 실제. 이 관계를 총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최태민을 고용을 했어. 근데 최태민은 자기 권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박근혜를 이용해야 돼. 그리고 박근혜는 재산을 계속 지키려면 최태민을 활용해야 돼. 그리고 최순실은 최태민에게서 엄마를 상속받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엄마의 미스터리 얘기했죠. 물려준 건 엄마였던 겁니다. 엄마. 박근혜를 수십 년간 지탱시켜서 지배하면서 전화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관계의 핵심은 엄마였다는 걸 알았고, 최태민은 자기의 능력을 최순실한테 넘겨줬는데 그게 엄마였다. 엄마. 유경수. 자, 이제 최순실이 엄마야. 무당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 흉내내고, 처음에 최태민도 그런 능력이 출중했다고 그러는데 유경수 흉내내면서 목소리 내고, 그 능력, 그 부분을 최순실 씨가 물려받은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입으라는 옷 입는 거고요.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듣거나? 아니,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속으로 나보다 더 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는 지난 2, 3년 동안 계속 이거를 너무나 어마어마한 얘기라서 어떻게 취재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한 발 한 발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최순실이 무슨 박근혜한테 현명하고 이렇게 딱 세트가 돼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다 그러고. 그런데 실제로 저는 2년 전에 그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현몽을 얘기한다는 진술을 복수로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팩트 파인딩하기 너무 어려워서 사실 계속 끌고 왔는데, 그거를 사실은 아마 저 말고는 거기 접근한 사람이 없을걸요?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 최순실이 저렇게 최태민에 이어받아서 박근혜한테 저렇게 하고 있는 거를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해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로. 지난 시간에 미스테리의 결정적 고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거를? 본인이 어디서 들었나 보네? 제 별명이 김엄마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참 말하는 걸 들어보니 멍청하다, 또는 말이 짧다, 또는 지적력이 떨어진다, 그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둘 다 동시에 죽었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누구도. 옆에서 수발 들었다고 어린 시절에 그냥 믿어요? 그거를 최태민은 간파한 거고요. 거꾸로 거슬러가면 박정희가 자기 정권을 위해서 뿌린 씨앗이 그 지금의 파국으로 이어진 겁니다. 스토리라인 전체를 보면 자기가 뿌린 씨앗으로 자기 가족 혹은 자기 신화가 완전히 해체되는 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인간보의 역사에 남을 사례예요, 이게. 마치 지금은 언론에서는 박근혜를 이용하여 자기들 축자만 했다고 보도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자기 재산이 그만큼 있다는 거 알아요. 재산 대리인이라는 건, 물론 그 과정에서 최씨가도 해먹었지. 그걸 기반으로 이자를 해먹든 또는 사이드로 해먹든 해먹었겠지 라고 추정하지. 원래 보수는 신화를 기반하는 거예요. 저 또 논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친일 보수라고, 보수도 아닌 친일 가짜 보수의 뿌리는 박정희예요. 여기서 만든 신화거든요. 차곡차곡. 이거가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린 씨앗에 의해서 해체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박근혜가 해체되고 동시에 박근혜가 해체되니까 그 기반이었던 박정희도 해체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게 자기들 욕심에 뿌린 씨앗으로 이런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 추정되는 것들을 진실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현직을 유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의 끝을 네가 꼭 이렇게. 지금 제가 최순실 주변 사람들, 측근 가족들 다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최순실이 죽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박근혜 정권도 그렇게 소락호락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못 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정권, 이 체제, 그리고 이 만들어진 엉터리 신화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바로 그래야만 우리 총수가 얘기하는 엄마의 진실도 열릴 것이고 총수가 더 이상 소송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에서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소설이에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소설이에요. 아시죠? 예. 김대중 노무현의 연설 모두 담당했던 강원국 씨를 모십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종이에 이게 고쳐서 주시는데 깨알같이 국한문 혼용체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오랫동안 모신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그분은 적당히 끝이 없어요. 행사 시작하는 순간까지 고치세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 그래도 연설을 3년간 쓰면서 그분께 배운 게 있는데 그게 전혀 씨알도 안 먹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를 항상 녹음을 들으라고. 그래서 아침, 근데 하루 종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화면에 나오면요. 리모컨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빨리 돌려, 빨리 돌려. 막 정말 이게 이제 다 읽으시잖아요. 심지어 국무회의 발언도 읽으시잖아요. 그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게 보이거든요. 세상엔 많은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가의 첫 걸음마, 발레리나의 우아한 점프, 도심을 거니는 바쁜 발걸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발걸음, 생명과 평화를 살리는 발걸음, 역사를 바로잡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발걸음,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바꾸는 100만 시민의 발걸음. 11월 12일 2시 대학로에서 당신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시민대행진 후원계좌 국민은행 011-201-04-181630. 제가 먼저 할게요. 술술 풀리고 음주 전, 음주 중, 음주 후 3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음주 중에는 바쁜데. 네. 어쨌든 한 포씩 그 와중에 섭취하면 숙취 해소도 되고 주량도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느낌. 네. 2갑 구매 시 1갑을 더 드리는 2+1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낭칠 이노큐인데요. 편안한 밤을 위해서 보낭칠 이노큐를 구매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잠을 설치는 게 설레서가 아니라면 참 나쁜 거죠. 요새 우주도 기력이 딸리는지 편안한 밤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보낭칠 이노큐, 잠을 못 주무시는 편안한 밤을 위해서는 보낭칠 이노큐를 드시면 좋습니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자, 파인프라 치약. 요즘 문제가 되는 모든 성분이 없는 파인프라 치약은 생활용품이 아니라 약이라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해서 개발을 했다. 네, 역시 딴지마켓에서 현재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치약입니다. 응답하라 2017.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이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국회의관 제3 세미나실에서 참가비 10,000원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교주였대잖아요. 교주. 응? 교주. 이것도 그 소장님이 남긴 유인물 중에, 기록물 중에 하나예요. 보면 73년 7월까지 영세 교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정보기관에 남긴 기록도 보면 이때부터 이제 이 종교인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이름은 최태운이에요. 7병원 개명했다고 하는 건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거예요. 6개 가명이 있었고 법적 개명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뒤져보면. 왜냐면 당시는 개명이 엄청나게 어려웠거든요. 범죄자들이 빠져나간다고 개명을 못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범죄자 중에서도 범죄자였거든요. 근데 개명을 해요. 그 얘기 좀 하겠지만 어쨌든 이때 승려가 되고 이때 공화당 중앙위원을 했다고 하는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뭐지 이거? 박정희의 공화당이잖아요. 그리고 대략 69년부터 이 사이비 교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응? 그래가지고 기록에 남아있기로는 74년 8월까지도 본인을 태자마마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였어요. 이게 당시 정보기관이 남긴 기록이에요,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정설로 굳어진 스토리라인은 뭐냐? 기존 소리 이겁니다. 2월 달에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내. 응?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나를 통하면 항상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영매설 이거잖아요. 중정 보고서에도 어쩌고저쩌고 75년 2월 말경에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우리가 알던 소리예요.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접근하여 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현혹해서 실제로 3월 6일 날 청와대에서 만난다.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기존설이에요. 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지만 저게 정사죠. 이게, 기록과 증언에 따른 정사. 이게 정사로 남아있고, 이게 언론은 아직도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부모를 잃은 불쌍한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을 이기는 아버지가 어딨냐고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정사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스토리를 깨는데 결정적인 인터뷰를 본인이 했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부른 거야, 오늘은 사실 7시간이 아니라. 7시간은 보너스였고. 네, 보너스. 네. 그냥 나왔으니까. 2년이나 주장했으니까. 보세요. 요 앞에 74년 8월까지 사이비 교주였어요. 8월. 근데 갑자기 대통령, 그때 무소불위의 권한을 노리는 독재자 박근혜 대통령의 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사이비 교주가. 그리고 실제로 만나요. 3월 달에 만난 이후에 4월 달에 갑자기 구국 선교단의 총재가 돼요. 총재. 한 달 만에 선거에. 이게 75년 4월 23일에 동아일보 기사예요. 총재. 이거는 경향신문 75년자 5월 한 달 후에 기사인데 5천의 신도가 모인 임진각에서 구국 기도회를 격려하고 있는 거야. 이때 최태민 총재가 나타납니다. 최태민 총재. 그리고 구국 십자군 헌장이 초본, 이것도 역시 탁 소장이 남긴 거. 이 중요한 기록들을 탁 소장님이 남겼어요.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게 75년이에요, 역시. 이게 이제 인쇄물로 정말로 헌장이 되는 게 역시 탁 소장이 남긴 기록입니다. 5월달 언젠가입니다. 헌장이 만들어져. 내용을 보면 전국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공식적인 단합대회도 하고 신문에 막 나와요, 이제 막. 기독교인데 군복 입고 있어요, 다. 골때 지금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인데 합니다, 이런 거. 5월 달에. 그 다음에 6월 달에 진짜로 창문을 해요. 만난 지 3개월 만에 전국 조직 창문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용을 보면 구국 선교단이라는 것도 그때 같이 만들어져요. 취지 목적 막 나와. 이거 다 탁소장님이 남긴 겁니다. 이거 안 남겼으면 우리가 이걸 추적할 수 없었을 거야. 중요한 내용이 기독교 조직인데 멸공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여기가. 멸공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선언문이나 또는 선서문에 보면 다 멸공국이라고 해요. 최태민 씨가 관련된 모든 단체의 키워드에 멸공국. 그래서 누구를 인터뷰했다고? 기다려봐요. 이 3개월 만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참가해요. 응?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경수 추모 예배도 이 사람이 주최합니다. 구국 선교단, 십자군 총사령부, 선교단 여성부. 그리고 이 사람이 의사회하고 막 자매결연도 맺어요, 막. 그리고 1년 후에는 이제 이걸 다 먹었어요. 구국 선교단, 구국 여성모단단, 구국 십자군 다 먹어가지고 총재 최태민이 막 신문에다 이따만한 광고도 내요. 그리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진이에요. 이런 사이비 교주가 1년 만에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다는 거는 우리가 언론에 많이 봤잖아요. 이 사람이 사이비인 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최태민을 만났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만났잖아? 신동욱 씨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아니야 유경수 살아있을 때 최태민 나왔다니까? 이런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동욱 씨는 본인이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근영은 그때 어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말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보세요. 김재규가 항소 보충 이유서라는 걸 남깁니다. 최태민,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영상 있죠. 우리 그 사공화국 영상. 최태민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박근혜 양을 그 단체에서 손을 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박근혜를 총재로 하고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렸다고. 박정희가 다 들었어. 돈 해먹고요. 사이비 교주 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새끼 죽여버려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조치를. 이게 이해가 돼요? 자기가 아끼는 큰딸한테 사이비 교주가 붙어서 돈을 해먹고 있어요. 그거 왜 남겨도. 기존 스토리 라인을 보면 전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틀림없이 미리 알았을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이 왔는데 44번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록이 남아있는 게 그러면 국가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그 기록 못 받겠어요? 이 사기꾼이잖아. 알았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 이름 못 바꾸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불어의 원칙이 바꿔줘. 이름을 최태민이 딱 한 번 바꾼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 근데 고발뉴스가 등장합니다. 이제 드디어. 응? 이 양반이 막 쑤시고 다니거든요. 근본도 없이. 아무데나 막. 막 쑤시고 다니다가 누굴 만났냐면 오빠를 만난 거예요. 이제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나 이 기사를 보고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았어. 다 풀렸어요. 그 얘기를 좀 해봐 주세요. 원래는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에 최순실 씨 동생을 먼저 만났어요. 네. 최용석 씨라고. 이제 배달은 이분은 아예 그냥 아버지가 다르지. 그러니까 큰아버지. 그러니까 최태민의 형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인데 이분이 저는 뭐 현몽으로 인해서 만났다라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입증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막 본문산 일대 뭐 다니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따라주고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최용석 씨라는 분을 먼저 뵀어요. 근데 그분께 여쭙죠. 최태민 씨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신통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탕명환 씨 글에 보면 나름대로 종교적 이상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7시의 비밀을 오랫동안 추적해갖고 그걸 간단 정리하고 두 번째는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최태민 씨의 미스테리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최태민 씨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와중에 중간에 김용민이 나와 있는데 와 있어? 오케이. 좀 기다려. 네 차례 아니야. 좀만 기다려. 일단 7시간 미스테리 잠깐 얘기해 봅시다. 그때 뭔가 했다! 얼굴에. 4월 16일 날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 했잖아요. 조끼 입었는데 어떻게 구출 못하는 거야? 그때 눈빛을 잘 봐라.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그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또 찍은 사진을 보면 이틀 뒤 이틀 네, 진주체육관이죠. 평목항을 방문했을 때 여기를 봐라. 이거 이상하다. 라고 이제 근거로 사진 몇 장을 제시하며 하는 주장이 있어요. 주장을 좀 풀어보세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전쯤에 보톡스를
맞았을 것이라고 하는 한간의 얘기는 있었는데 상당히 그 최순실 쪽에 측근에 해당되는, 그 측근은 누구냐면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 찜질방에 같이 가본 사람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같이 가본 분들 중에서 복수의 사람들, 측근이라고 그래도 문제되지 않는 분들한테 매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보톡스 사실 저도 한번 맞아봤어요. 어떤 건지. 여기가 뭐 이렇게 넓어서 맞은 게 아니라 그냥말로 실험 삼아. 그런데 그냥 뭐 주사 몇 방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7시간의 공백을 설명하는 이유는 안 되겠다. 그런데 2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걸 했을 거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즐겨서 받았던 피부 리프팅 시술이 보톡스가 아니라 매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녹는 실인데요. 그거를 100에서 150방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주사기 끝에다가 넣어서. 그러면 이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 할 때는 아파요? 많이 아파. 생각을 해봐. 이게 3cm 정도 되는 걸 주사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아프겠어요? 물론 피부 표면 마취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150개 정도를 아주 숙련된 의사가 하더라도 30분 이상 소요된답니다. 숙련되지 않으면 1시간. 그러면 1시간 동안 계속 3cm짜리 주사기를 여기다 찔르면은 많이 아프지.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좀 높은 사람들, 뭐 고관 대작이라든가 VIP들을 상대로는 일부러 프로포폴을 놓은데요. 아프다고 계속 불평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시술자를 위해서 프로포폴을 놔준답니다. 원래 내시경, 수면 내시경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깨고 나면은 깔끔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 해보셨겠지만 프로포폴 금방 깨요. 그죠? 한 30분이면 깨는데 멍하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운전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뭐 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시술 시간 1시간 전후, 그 다음에 완벽한 회복에 이르는 시간 4-5시간 하면 그 7시간의 공백이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순실 씨와 목욕을 같이 한 바 있는 그 측근이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될 그분들로부터 최순실이 매선 시술을 받았고 나아가서 대통령이라고 저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씨. 박근혜 씨에게도 자기가 쓰던, 자기가 거래하던 의사를 데려가서 청와대에서 매선 시술을 해줬다라고 하는 진술을 결국 받아냈어요. 근데 그날 그 시각에 그렇지. 그날이냐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날이냐가 중요한데, 자, 개연성은 생긴 거죠. 그죠? 6개월에 한 번 정도 갔다고 하니까 하필 또 그날이 될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이제 18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날일까? 뭐 약간의 이제 그 불확실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제가 쭉 사진을 뽑아서 전문의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전문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매선 시술 직후에 전형적인 양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 이거. 네, 보통 뭐 여자분들 많이 붓죠. 특히 얼굴에서 눈 주위가 가장 많이 붓는 자리라고 해요. 그런데 시술을 하지 않고서 오후 5시 15분 시점에 저렇게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눈이 붓기가 어렵다. 아니, 너무 슬퍼서 울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여기 사진 보면 여러분들 그 박근혜 씨가 옛날 피습당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섬유질이기 때문에 붓는 확장 속도가 좀 낮지요. 그래서 위아래로 부어있는 흔적이 보인다라고 진술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다음 심지어 저는 그냥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저기. 그렇지. 그 부분이 보통 이틀 지나면 멍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일은 이렇게 우리 매 맞고도 그 다음날 자고 나야 붓고 멍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루 지나서 붓기 시작해서 이틀에서 맥시멈이 됐다가 빠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찍힌 사진이 아니냐라고 제가 전후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이분 매선침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전문의들께서 이건 상당히 의심스럽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근데 말씀. 4월 15일 날 했을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냥 개연성이고 그날 그 시각이라고 특정할 만한 다른
결정적 단서가 없는 거죠, 지금. 뭐는 없는 거죠. 그렇죠. 4월 15일일 수도 있고 4월 14일일 수도 있어.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린 여기서 출발점은 뭐냐면 7시간 동안 거의 진공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21번에 걸쳐서 유무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알고 온 게 아니야. YTN 한 컷만 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이미 배는 침몰했고 떠 있는 아이들은 없으며 구조는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텐데 7시간이나 지났으니까요. 네. 아직도 왜 못 찾고 있느냐 아이들을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당시 질문에 따라도 분명히 관사 청와대 영내에 있었고 팩스를 넣었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관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었으면 팩스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바보입니까? 분명히 답변에 팩스를 넣었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근데 팩스를 넣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저는 몇 가지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최순실 씨와 같이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게 최순실 씨와 같이 있었을 때 건들지 못했거든요. 아무도. 안봉근 씨만 인터비닝 들어갈 네. 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둘 사이에만 뭐 여자들끼리가 됐건 뭐 이런 뭐 시술이 됐건 혹은 어쨌든 문고리 3행반도 두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정도. 근데 저는 여기 더해서 뭐 그동안 뭐 굿설도 있고 많았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이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겨우 그거 하느라고 그랬어? 안 그러면 저렇게 과도하게 숨길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 어제 JTBC에서 보도했던 성형외과 조그만 성형외과를 자기하고 친하다고 그 소위 데리고 가가지고 경제사들단에 집어넣고 그거 띄우려고 하는데 못 띄운다고 경제수석 막 자르고 그런 다음에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그 이 병원 에이전트 코딱지만 해요. 몇 명 일하지도 않는 작은 회사에 그걸 막 세무조사하고 국정원 가서 협박하고 이런 걸 보세요. 천박하기 그지없는 이 사고의 수준 레벨이라는 게 그 얘기 하지 말아요. 표현 그래, 쓰지 그거 말고. 안 좋다, 야. 동네 그거 안 좋은 건데. 씨발 할 말이 없네. 여기 나왔다, 여기. 알고 보면 어처구니 없을 수준의 별일 아닌 거 하느라고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도 거기다가 대통령이라고 꼬래. 그걸 아무도 개입을 못한 거야. 난 이 정도는 생각하는데 이거로 몰아가는 거는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미용상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죠, 네. 대통령은 공무원이잖아요. 최고 공무원이고 그 시간은 업무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랬다고요? 그날 일정이 없었어, 공식 일정이. 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사지 하다가 잤어, 둘이 떠들다가. 뭐 이런 수준의 어처구니 없는 거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반론을 당할 위험은 좀 있어요. 하필이면 15일날 했어. 뭐 이렇게 들고 나온다든지, 거꾸로. 그러나 어쨌든 동의하는 부분은 이 정도 수준은 어처구니 없는 것일 것이다. 라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작은 일들과 큰 일, 그리고 공사와 사사를 구분 못한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은 JTBC의 그, 김모 의사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최순실 씨가 매선 시술을 받은 5명의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5명을 다 확보를 해서 다 만나왔어요, 사실은. 네. 좁혀 나왔는데 그분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이었어요. 5명 중에 5명 중에. 들어갔던 네, 실제로 들어갔다고 주변에 얘기했다는 정황도 있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네. 추정하고 있는 5명 후보 중에 이 사람이 가지 않았을까 싶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은 매선을 다른 분들은 원래 그 최순실 야매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의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전문의는 아니에요. 외과인데. 근데 그분들 중에선 제일 정통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 녹는 실을 가지고 특허도 내고 이게 제대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만족을 했을 거고, 충분히 권할 만하다. 근데 이분이 의료 기록을
JTBC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특히 프로포폴. 프로포폴. 하여튼 그 기록을 다 파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개연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환자 기록은 환자와의 어떤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옛날에 아실 텐데 유명 연예인의 의료 기록을 자의로 깠던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근데 이제 와서 환자 프라이버시 때문에 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얘기 안 되는 거죠. 그 김모 의사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3일 전부터 출근 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5명의 의사 중에 하나가 시술했을 것이 대단히 분명하고 그분들 지금 알리바이를 다 캐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설 뭐 현재로는 의혹입니다만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를 사실 풀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그 중에 결정적인, 본인은 그렇게 결정적인 인터뷰를 한 건 몰랐겠지만, 결정적인 인터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최태민 씨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